네, 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 K리그 1 이제 개막전을 모두 마쳤고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기준으로 해서는 그 이전 날에 3월 1일에 K리그 2 역시 개막을 했습니다. 비로소 이 대한민국의 프로축구 2023년이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개막전을 치른 K리그 1의 12개 구단, 당신의 개막전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또 표제어를 갖고 이번 K리그 1 2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화면에 이 각 팀의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작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과연 또 어떤 경기들이 있었는지는 이제 앞에서 봤고요. 2라운드 프리뷰 어떤 경기들이 있을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인천 유나이티드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9위, 대전 하나시티즌의 현재 순위는 2위인데요. 이 경기는 3월 4일 오후 2시 인천 전용 경기장에서 또 경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역시 또 마주한 적이 없는 양 팀인데요. 과연 관전 포인트 어떤 걸 있는지 인천 유나이티드의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K리그 1 1라운드 2023년에 벌어졌던 이 1라운드 경기들은 3-4-3이라는 어떤 K리그의 최근간의 전술 트렌드가 이제는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경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인천 유나이티드가 서울과 했었던 그런 경기들입니다. 4-4-2라는 안익수 감독의 압박 체제에 그렇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그와 동시에 투볼란치도 이명주, 신진호 이 두 명의 선수가 활동량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선수냐? 그건 또 아니기 때문에 베테랑들이 있고 나이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또 정립이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개막 라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성환 감독은 포메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활동량이 부족한 은포크를 계속 중용할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미드필더로 보기에도 어렵고 윙어로 보기에도 어렵고 단순 맷잘라로 보기에도 어렵습니다. 사실 은포크라는 선수가 여유있게 볼을 차는 선수인 건 여러 영상을 보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거면 뭐 거의 3선에 놔도 활동량이 적은 편에 속하겠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3선에서는 비교적 앞보다는 여유있게 볼을 찰 수 있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도 이거는 좀 너무 여유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만큼 K리그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도를 일찌감치 올려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또 기용을 할지 아니면 또 안 좋은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끊어주고 갈지는 조성환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명주와 신진호의 역할 재정립해야 된다는 점, 포메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명의 선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 주기에는 이제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약간은 파괴해 줄 수 있는 3-5-2 내지는 뭐 실제 경기 때 사용했었던 이 포백의 문지환 선수를 삼선 볼란치로 넣는 그런 조합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김보섭입니다. 레벨업을 한 김보섭, 지난 경기에서 제르소와 함께 구단의 플레이에 템포를 상당히 올려줬던 선수가 바로 김보섭 선수였습니다. 제르소 선수도 많은 노력을 해줬지만 김보섭 선수가 순간순간 보여주는 능력들이 상당히 좋아 보였는데요. 김보섭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쳐주는지에 따라서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력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넘어가서 대전 하나시티즌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은 지난 경기 강원을 상대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단단한 수비진, 완벽한 미들진, 그리고 강력한 공격진까지 정말 어느 하나 빼놓고 갈 요소가 없었는데요. 이 안톤이라는 새로 영입된 선수의 경기력까지 상당히 좋으면서 이 백 3, 그리고 윗선에 4명, 그리고 윗선에 5명이죠. 그리고 톱에 2명. 이게 뭐 3-4-3과 3-4-3이라고 하면 뭐 5-4-1과 3-5-2 뭐 이렇게 좀 오가는 그런 포메이션을 또 사용을 했었는데 그런 게 상당히 잘 맞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내에 이제 1라운드 로빈이라고 해야겠죠. 1라운드 로빈 내에 5승을 하겠다는 이 이민성 감독의 목표는 절대 불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오재석인데요. 전 소속팀을 상대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오재석이 과연 어떤 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1라운드 이 두 팀의 라인업을 보면 인천은 3-4-2-1,
그리고 대전은 352를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천은 늘 사용해왔던 그대로 나왔는데 김동민이 중앙 스토퍼로 나와서 중앙 스위퍼로 나왔다고 하는 게 맞겠죠? 중앙 스위퍼로 나와서 수비적인 능력에서는 원래 또 좋은 선수였기 때문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지만 공격적인 빌드업과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은 약간은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중원에서 이명주와 신진호 볼란치는 뭐 그냥저냥 괜찮았는데 볼란치라기보다는 좀 더 올라가서도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점은 계속해서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고요. 오른쪽에 정동윤 살짝 아쉬운 플레이가 있었고 김도혁은 조금 더 올라오면 좋겠는데 아직은 이 윙백 자리에서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포지셔닝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정리되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윗선에서 제레소 김보섭은 나쁘지 않았지만 결정력이 돋보이는 상황은 많지 않았고 은포크는 지난 경기 워스트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은 활동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우에는 뭐 이창근 키퍼, 백스리 안톤, 조유민, 김민덕, 윗선에는 서영재, 그리고 오른쪽에는 오재석이 있었고 중앙에는 이현식, 주세종, 이진현, 그리고 레안드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비 상황에서는 뭐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5-4-1의 수비 대응을 완성해줬고요. 공격 시에는 거의 프리롤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 방면에서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을 했고 티아고는 굉장히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은 전술을 좀 더 보완해야 되고 한 팀은 이 K리그 1에 맞는 체급으로서의 플레이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어떤 경기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경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수원FC와 포항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수원FC 현재 순위는 6위, 포항스틸러스의 현재 순위는 1위고요. 이 경기는 3월 4일 오후 2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적은 포항스틸러스에 대해 수원FC가 좋은 성적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부터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비는 안정적이었지만 공격은 아쉬웠습니다. 뭐 아주 안정적이었냐라고 하면 뭐 그냥저냥이지만 어쨌든 뭐 무실점으로 버텼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안정적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격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웠던 거다 뭐라고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라스의 약간 느린 이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언제쯤 다시 한번 또 회복을 해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지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백4와 백5를 결국은 이게 변환이 있었잖아요. 시작은 팩5였지만 이후에는 팩4가 되는 그런 라인업이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팩4가 조금 더 공격 전개에는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플레이어는 윤빛가람인데요. 포항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많이 보여줬던 윤빛가람입니다. 패스도 그렇고 본인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플레이 스타일을 잘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윤빛가람인데 과연 이번에도 수원FC를 위해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 보여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포항스틸러스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호재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멀티골을 기록했고 그 중에는 약간은 운이 좋았던 득점도 있지만 어쨌든 득점을 만들어냈다는 건 본인의 능력이니까요. 이런 점은 분명 이호재 선수의 능력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들진에서 김종호를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오베르단 선수의 어떤 후방에서의 플레이메이킹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김종호가 파트너로 있는 게 좋은 상황인데 이 오베르단이 적응만 된다면 김종호를 올려서 조금 더 김종호의 창의성을 살려주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또 올려쓰기에는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은 또 라운드가 지속될수록 한번 좀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트피스 수비 특히 고재현 선수에게 실점했던 그 장면은 여전히 세트피스 수비에서 약간씩은 좀 흔들릴 수 있는 장면이 있구나라는 걸 또 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고요. 김종호는 역시 키플레이어입니다. 아직은 살짝 안 맞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는 전혀 말하기가 좀 그렇고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김종호라는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클래스, 창의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배가 된다면 그렇다면 김종호 선수와 함께 또 포항스틸러스가 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라운드의 주요 라인업을 보면요. 수원FC는 팩4를 사용해서 4-1-4-1 정도를 만들어줬는데요. 이병헌 키퍼, 그리고 윗선에는 박철우, 잭슨, 이재성, 신세계, 그 윗선에는 박주호, 무릴로, 윤빛가람, 그 위에는 이승우, 라스, 이광혁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라인업이 가장 밸런스가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원볼란치의 박주호가 혼자 이걸 소화할 수 있는가는 살짝 의문이지만 뒤에 있는 선수들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그런 점들이 어느 정도는 또 제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빛가람 선수도 약간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역시
박주호 선수 혼자 부담을 지게 하지는 않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포지션의 경우에는 무릴로 자리에 이영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달라진 경기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게 하는데요. 이영재, 윤빛가람, 박주호라는 이 국내 3인 미드필더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올 때까지 어느 정도 버텨주기만 한다면 뭐 수원FC의 경기력 끝까지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포항의 경우에는 4-2-3-1이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김종호 선수와 오베르단 선수가 함께 투미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 윗선에는 고영준이 있었고 왼쪽에서 백성동이 선발 출전했지만 김인성 선수가 후반에 들어왔습니다. 뭐 박찬용 선수와 창래 센터백 라인이 나왔는데 그랜트 선수가 언제 나올지는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포항 슬러스는 지난해에 비해서 특이할 만한 사항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자리에 그 자리가 그대로 좀 대치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저들은 뭐 더 언급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보고 수원FC와 포항 슬러스의 경기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대구FC의 그리고 제주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대구FC의 현재 순위는 8위, 제주유나이티드의 현재 순위는 6위인데요. 이 경기 역시 3월 4일 시간은 4시 반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경기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적은 1승 2무로 대구가 근소하게 앞서 나갔는데요. 과연 관전 포인트 어떤 것 있는지 대구FC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의 부상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뭐 본인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잔디가 아니죠. 지연만 되지 않았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부상은 좀 안타까운 거고요. 어떤 부상이든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철 선수가 얼른 또 복귀를 해야 대구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점들 꼭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철 선수가 빨리 돌아오길 또 바라도록 하겠고요. 기본적인 틀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아주 크게 바뀐 점이 있었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 플레이 스타일의 제카와 바셀로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백3에서는 합이 조금은 더 맞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김승대 선수의 라인 브레이킹이 상당히 좋은 점을 생각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라인 브레이킹 한 번에 뚫리면서 결국은 또 실점을 허용하기도 했는데 이런 점들은 이 백3 라인이 조금 더 합을 맞춰야 되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더 발전한 고재현, 과연 올해는 어떤 모습일지 매우 궁금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재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고재현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기 때문에 올해도 아시안게임이 있는 만큼 본인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또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서 제주유나이티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역시 최영준의 부상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후반 52분 정도에 이제 교체가 되면서 나갔는데 본인의 어떤 시그니처 무브를 보여주다가 이제 부상이 됐기 때문에 정말 아쉽다. 최영준 선수를 기반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제주유나이티드가 무언가를 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갖고 하는 게 보였는데 이런 게 좀 최영준의 부상으로 인해서 약간은 퇴색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고요. 첫 경기지만 전성진 선수는 꽤 괜찮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왼쪽 윙백 자리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이주용 선수가 이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뛰지 못한다면 정성진 선수가 어느 정도는 또 부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막판에 이제 쥐가 나면서 나가기는 했지만 어린 선수인 만큼 또 차차 적응을 한다면 쥐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 경기 체력이 올라오는 건 또 어린 나이인 만큼 순식간에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공격 시퀀스가 아주 위협적이지만은 않았다. 이 역시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3-4-3 내지는 3-4-2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이 개축의 어떤 시그니처죠. 3-4-3은. 그런데 이거를 막아낼 만한 방법도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제주유나이티드의 어떤 지난 경기의 공격력이 아주 위협적이지 않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무득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남계일 감독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플레이어는 유리입니다. PK를 실축하면서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약간은 놓치고 말았는데 득점을 하면서 또 자신감을 올리면 그러면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또 브라질 국적의 선수들이 득점을 하면서 신나면 또 경기를 잘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가지고 있잖아요. 유리 선수도 같은 브라질 선수인 만큼 그러한 득점이 이어진다면 본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또 빠르게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요 라인업 1라운드 주요 라인업 보면 대구는 3-4-2-1이죠. 그냥 나왔던 그대로 뭐 홍철이 부상 나있기 때문에 왼쪽에 장성원, 정태욱이 나왔기 때문에 홍정훈, 김진혁, 조진우 그리고 뭐 제카가 나간 자리에 바셀로스 이후엔 에드가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뭐 나머지 자리는 뭐 중원에 이진용과 세라토 이 정도만 변화가 있었고
뭐 전체적인 기조는 뭐 비슷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주 유나이티드 역시 기조가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3-4-3이었는데 정원, 임채민, 김호규가 백스로 나왔고 왼쪽에 전성진 선수가 나왔다. 그리고 왼쪽 윙포워드 내지는 뭐 메잘라 그 정도 자리에 구자철, 그리고 오른쪽에 김주공, 톱에 유리가 나왔다 정도가 좀 특이할 만한 포인트라고 보고요. 최영준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김봉수 선수가 더 들어왔던 점이 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팀 아주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또 어떤 경기력 보여줄지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경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넘어가서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경기입니다. 뭐 오랜 라이벌 내지는 오랜 더비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북 현대 현재 순위는 9위, 수원 삼성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오랜 라이벌이라는 칭호 앞에 상당히 안타까운 두 팀의 순위인데요. 3월 5일 오후 2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전북 현대가 수원 삼성을 상대로 3승 압도를 해냈습니다. 그럼 전북 현대 관전 포인트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변수였던 키퍼에서 너무나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 얘기했던 건 아니고요. 여러 뭐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뭐 해설위원 분들이나 전북 현대의 이 키퍼 상당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저 역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거기서 문제가 터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선수가 아무쪼록 이 실점에 너무나 큰 상실감을 갖고 경기를 이어나가지는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상이 있는 이동준 선수의 복귀 시점 언제쯤일까인데요. 한 달 정도라고 나와 있지만 그렇지만 또 지우반 엄청난 또 피지컬 트레이너고 엄청난 피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할까요? 지우반 선생님의 어떤 그런 노력이 있다면 또 이동준 선수에 대해서 얼마나 또 복귀 시점을 당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볼 만한 사항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새로운 압박 패턴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물론 울산현대의 빌드업 기조가 아주 완벽하진 않았고 울산현대의 빌드업 패턴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전북현대 압박 패턴이 강해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울산현대만큼 빌드업을 잘 풀어나가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전북현대 압박 패턴이 이렇게만 간다면 리그 전체적인 어떤 기조에서 전북현대가 초반부터 좀 더 우위를 가지고 가는 그런 경기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키플레이어는 정민기인데요. 지난 경기에서는 이 김정훈 선수가 나왔지만 정민기 선수가 조금은 이르게 복귀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던 경기를 김정훈이 해줬기 때문에 과연 정민기가 이 경기를 소화하게 될지 김정훈이 이 경기를 소화하게 될지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에 키플레이어를 정민기로 뽑아봤습니다. 자, 넘어가서 수원 삼성의 관전 포인트인데요. 먼저 첫 번째, 감독님 이게 최선인가요? 김보경 선수를 측면으로 돌리는 건 해볼 만한 선택이지만 누군가가 해보지 않았던 선택은 아닙니다. 김보경 선수를 측면으로 돌렸다가 아쉬운 결과를 맞이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벤치마킹했다면 그랬다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쉬운 판정이 몇 가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 삼성의 입장에서는 이걸 안 보나? 이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판정도 있었고 왜 이건 불지? 라는 생각을 할 만한 판정도 있었는데 그런 판정을 있었더라도 이거는 경기력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좀 없지 않았다, 꽤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립 람 메타로 선수들 사이에서 더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지금은 이 감독의 수준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내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 삼성의 선수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키플레이어는 고승범입니다. 부주장이자 중원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고승범이 지능적인 경기력을 통해 그리고 지능적인 포지셔닝을 통해 팀의 공격 그리고 수비에서 핵이 되어줘야 수원 삼성이 이전의 경기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승범 선수를 키플레이어 뽑아봤고요. 자, 1라운드 주요 라인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현대는 뭐 비슷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 지난해와 별반 다르진 않았는데요. 뭐 센터백 자리에는 홍정화, 박진섭 그대로 들어갔고 왼쪽 오른쪽에 이동준이 들어갔다는 거 상당히 좀 중요한 요소였고 중앙 공미에 아만호준 그리고 윗선에는 조규성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 압박 스탠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압박할 때는 4-4-2 정도로 압박을 했고 내지는 4-2-4로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압박 기조 상당히 좋았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탄을 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압박 포인트였고요.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뭐 비슷했죠. 여기도 뭐 왼쪽부터 이기재, 불투이스, 고명석, 김태환, 윗선에는 이종성, 고승범, 박산희, 그 윗선에는 김보경, 안병준, 아코스티가 상당히 또 영향력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강원FC와 울산현대의 경기입니다. 강원FC의 현재 순위는 11위, 울산현대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이 경기는 3월 5일 오후 2시 춘천 송암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적 홈팀 강원 기준 4패 기록했고요. 울산은 4승을 기록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강원FC의 관전 포인트 보면 대전에게 꽤 많이 밀렸습니다. 지난 개막전 특히 전반전에는 정말 당황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꽤 밀렸는데요. 그래도 후반전에는 어느 정도 나쁘지는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 점유도 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었던 경기이기도 하고, 점유를 할 때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최용수 감독이 고민을 해야 될 만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했었던 그런 경기들이었고, 양현준 선수가 톱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갈레고 선수를 들여오면서 또 김대원, 양현준, 갈레고 이 세 명의 선수를 3톱으로 놨는데, 양현준 선수를 중앙 공격수로 두기에는 아직까지는 본인이 공격수가 원래 주 포지션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양현준 선수를 톱에 적응을 시키면서 경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윙포드에 두고 경기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만들었던 지난 대전과의 개막전이었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갈레고인데요. 그래도 크랙으로서 갈레고 선수가 지난 경기 또 대전을 상대로 흔들어줬던 경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흔들어줬던 모습이 많았는데,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갈레고 선수가 잘 보여주기만 한다면 울산을 상대로도 충분히 또 크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넘어가서 울산현대 관전 포인트를 보면 일단은 빌드업 정확도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여실히 체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북현대 압박 스탠스가 상당히 좋았고 압박에 대한 포지셔닝이 좋았던 것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빌드업에 대한 정확도가 아직은 좀 좋지 않았다. 특히 홍명보 감독 부임 이후에는 빌드업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김도훈 감독의 빌드업 색채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 색채가 점점 옅어지면서 빌드업의 강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지난 경기였고요. 하지만 다양한 공격에서의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북현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루빅손, 엄원상 이외에도 박호, 마틴 아담, 주민규 여러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또 들기도 했고요. 엄원상과 루빅손의 득점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고무적이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원상 선수는 상당히 좋은 논스톱 슈팅을 통해서 좋은 득점 만들어냈고, 루빅손은 김정훈에 대한 압박을 성실하게 해내면서 득점을 기록했는데, 이러한 득점 과정 역시 상당히 또 지켜볼 만한 점이 있었고, 이러한 득점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끈기나 이런 전술적인 포인트들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충분히 고무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강원 상대로 전체 시즌 전체 본인의 커리어 동안 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엄원상이 올해에도 또 광원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지켜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라운드 주요 라인업 보면 강원은 정말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동현이 빠진 자리에 한국영이 들어간 것, 그리고 이정엽 대신에 디노가 뛴 것을 제외하고는 한 개도 변한 게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읽힌 게 있었고, 그래서 대전이 강원을 효과적으로 비교적 공략할 수 있었던 상황이 발생했다라고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울산도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경기 라인업에서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들어간 것, 그리고 중원에 아타루 선수가 들어온 거, 그리고 톱에 주민기 선수가 들어온 거, 이 들어온 선수들이 메운 거나 아니면 이명재 선수의 부상을 서령우가 메운 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비슷한 라인업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해와 크게 다를 거 없는 양 팀이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뀐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4승을 기록했던 울산현대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바뀐 게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울산을 잘 알고 또 경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또 어떤 경기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과 울산의 경기 프리뷰는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넘어가서 광주FC와 앱서울입니다. 광주FC 현재 순위는 5위, 앱서울의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이 경기 3월 5일 4시 반 광주 전용 경기장에서 벌어질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맞대결이 없었는데요. 우선 광주FC의 관전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정현은 신이야.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가면서 상당히 효과적인 경기를 했고, 그러면서 광주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구나 라는 것을 또 판단을 할 수 있었고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경기가 바로 수원 삼성과의 지난 경기였는데요. 하지만 선수들은 아직 K리그 1을 어려워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전술적인 부분에서는 이종효 감독이 눌러주면서 만져주면서 또 광주FC의 선수들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아직까지 선수들은 약간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고려해보면 이정효 감독이 이런 점도 좀 선수들에게 위닝 멘탈리티나 이런 점을 조금 더 불어넣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개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를 하면서 약간의 여유를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템포와 피지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역시 키플레이어는 아사니 선수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K리그 1에서 첫 번째 득점을 기록했는데 아사니가 정말 힘도 있고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중앙에서 때리는 이 왼발 슈팅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점차 또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골 장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광주FC가 아사니를 올해 믿고 간다면 그렇다면 이전에 헤이스보다도 조금 더 파괴력 있는 경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게 바로 아사니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됐고 반대급부로 토마스 선수는 열심히 뛰기는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 약간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정도까지는 좀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넘어가서 앱서울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실리를 챙긴 익수볼 생각보다도 강력했습니다. 4-3-3이 아닌 4-4-2 내지는 4-2-4 정도의 포메이션에서 들고 나왔는데 상당히 또 위협적이었고 압박도 좋았고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익수볼의 능력이 상당히 강력했다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더비전에서의 승리 역시 동기부여에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경인 더비가 상당히 뜨거워진 게 또 지난해 또 그렇고 뭐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최근에 조금 더 좀 불타오르고 있는 경인 더비인데 그런 경인 더비에서 승리를 가져갔다는 건 서울 선수들에게 충분히 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황의조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데 황의조 선수가 아주 큰 뭐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진 못했지만 이 순간적인 클래스가 보이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뭐 끝까지 버텨주고 슈팅을 때린다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특유의 발목 힘을 사용해서 슈팅을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황의조 효과 또 누릴 수만 있다면 계속해서 누리는 게 서울에게는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키플레이어 나상호입니다. 친정인지 라이벌인지 과연 이 나상호 선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광주FC의 팬들이나 성남의 팬들이나 나상호 선수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아주 좋지는 않은 상황이 몇 차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상호가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각 팀의 1라운드 주요 라인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광주FC는 4-3-3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요. 김경민 키퍼, 위에는 이민기, 안영규, 티모, 두현석, 그 중앙에는 이순민, 이희균, 정호연, 그 윗선에는 엄지성, 산드로, 토마스였습니다. 뭐 이 압박 스탠스도 뭐 이희균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뭐 중간중간 압박에 대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정효 감독 좋은 감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없지 않게끔 정말 와 이래서 이정효 감독이 좋은 감독이라 불리는구나 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게끔 했던 게 바로 지난 경기였거든요. 이런 점들에서 미드필더에서의 피지컬이나 체급 같은 경우에는 박한빈 선수가 나오면서 약간은 또 해결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이 4-3-3 라인업이 1라운드에서는 상당히 또 좋은 경기라고 보여졌고요. 서울의 경우에는 4-2-4였죠. 4-4-2도 뭐 될 수 있겠고 어쨌든 최철원 키퍼가 나왔고 윗선에는 김주성 선수가 이한범 선수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김주성이 대신 나왔고 그 윗선에 중앙에 볼란치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던 팔로세비치와 기성용 그리고 왼쪽에 임상엽 오른쪽에 나상호 투톱에는 박동진과 황의조였는데요. 임상엽 선수가 생각보다는 서울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했던 지난 경기이기도 하고요. 박동진과 황의조가 보여주는 조합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 조합 나중에까지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2023 K리그 1 2라운드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과연 개막전에는 아쉬움을 느낀 분도 있었고 또 괜찮은 경기력을 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과연 각 팀은 어떤 경기력 보여주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또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